산업에 대한 그 정의부터 서론, 본론, 결론까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국민들의 지녀야 할 철학이라든가 실천 의지를 좀 더 다져보자 그런 그 뜻으로 함축이 되고요. 지금 끝에 우리 국민 스스로 그 실천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 우리 그 국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그 유기농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발전적 의미에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낙현 부교수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계산군은 지난 2015년에 세계 최초로 계산체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엑스포를 개최하는 배경이 있는데 우리 계산군의 청해 자원이라든지 유기농 자원, 한살림이라든지 아이프시엠이어, 흑살림 이런 전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계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 엑스포를 치렀는데 아시다시피 이 생태적상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아이소파라는 세계 유기농 학회와 우리가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엑스포는 상당히 좀 학술적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소파에서 제안한 10대 주제 전시관, 깨끗한 물을 조성한다든지 건강한 토양, 생물 다양성을 정진한다든지 10대 야외 전시관 이것들을 내부에서 전시를 보고 외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 행사를 좀 다양한 산업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기농이라는 계산을 브랜드화시켰고 유기농 특화도 충북이라는 충북 그리고 이 아이폼 아시아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폼 아시아 사무국이 우리 계산에 있죠. 이 아이폼 아시아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알루아 우리 아시아 유기농 지방정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5회 넘게 그게 순위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가 우리 계산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성과로 봤을 때는 우리 충북에 유기농 연구소가 우리 계산군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기타 이런 생태 체험관이라든지 이 엑스포를 치르면서 또 도로를 확보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하드웨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108만 명이 다녀왔다는 지금 계산군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는데 108만 명이 그 짧은 기간에 다녀가면서 우리 계산군의 유기농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우리 계산군이 2022년 계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11일 날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좀 보류가 되었는데 좀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프로그램 부분을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군과 충북도가 예산과 프로그램을 약간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중앙정부에 했고 지금 이 심의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은 국제행사 승인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계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주제로 저희가 코로나에 유기농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반환경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죠. 유기농은 그에 반해서 이 반환경적인 것을 치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치유 엑스포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된 걸 우리 이 유기농을 통해서 환경을 치유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인간의 건강 측면도 사실 이 서구 식생활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질환을 크게 이 코로나를 대표하는 감염성 질환과 그에 관한 비감염성 질환을 분류를 한다면은 이 생활 습관병은 비감염성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든지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비만을 앓고 있다는 그래서 비만 협회도 만들어지고 비만은 병이라고 이렇게 지금 본인 선전이 되고 있는 거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이 4가지 병만 해도 한 1200만 명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뇌졸중, 자가면역증, 난임, 후기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습관에 잘못된 그래서 기인해서 온다고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이런트 킬러라고 합니다. 조용한 죽어. 네. 그래서 이 사이런트로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1960년 초반에 레이첼 칼슨이 사이런트 스크린이라고 해서 침묵의 봄이라고 해서 책을 냈죠. 그게 전 세계 환경에 대한 이 관심을 촉발했던 거죠. 살충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에 살충제가 농축이 되면서 먹이사슬을 거슬러 가면서 이 살충제 농도가 상당히 증폭이 되면서 먹이사슬 최전점에 있는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갖가지 이 병들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이 사이런트 스크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 폭력병에 의한 우리가 모르게 찾아오는 이런 사이런트 킬러 이런 부분들 폭력병을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인간의 건강을 봤을 때 인간의 건강을 봤을 때 결국은 저는 두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건강, 애기가 태어나는 지점과 우리가 죽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저출산, 초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부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미래 세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죽음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유기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인, 또 청년,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에서 아기를 낳고 또 기성세대가 돼서 점점 늙어가면서 죽어갈 때 이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 지금은 삶의 양은, 길이는 늘어났지만도 그 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치매를 봤을 때 지금 현재 80만 명이 지금 앓고 있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가 53만 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16%라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지금 100명당 9.7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 앓고 있죠. 이게 또 85세로 가면은 85세 이상이 보니까
3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죽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심각하다. 국가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선물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치매 부분을 갖다가 좀 미리 예방을 하면은 정말 국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가족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희생을 좀 줄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이 친환경 유기농이 물론 환경의 오염이 이런 이 농업 부분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농업뿐만 아니 산업적 비농업 부분과 농업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분류를 한다면 비점오염과 그 점오염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비농업 부분은 사실은 점오염으로 이렇게 좀 증가될 수 있을 거고 농업 부분은 비점오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오염 부분은 사실은 좀 컨트롤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비점오염을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환경 중심, 사람 중심, 환경 중심 이렇게 해서 농정 틀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고립형 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이 환경을 농업을 통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양분 수지에 있어서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있어서 우리 단위면적당 이 질소질 비료는 OECD 평균 3.4배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수지는 그 OECD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는 사실 저수지라든지 우리 상수원 보호 지역의 배정댐이라든지 이런 부영향화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 약을 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비료는 결국은 우리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병해충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약을 써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세계 야생 기금에 의하면은 67종 이 뇌분비계 결합 물질 중에 농약 성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67종의 뇌분비계 결합 물질 중에 약 43종의 이 농약에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생물 농축과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이언트 스핀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시키는데 우리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이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담수 의료 중 자율성 유기오염 물질의 축적성 연구라고 해서 전국 그 6개 주요 전학동강이라든지 영동강이나 한강이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 이런 붕어 중성화율이 한 6%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 32.3%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오염이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게 이 통계학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좀 해나가야 된다. 친환경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환경과 우리 인간의 이런 환경이 우리 인간의 개발에 의해 하게 된 부분 그리고 풍요병에 의해서 생활습관병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미래 세대 또 건강한 죽음을 이런 못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치유로 좀 치료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컨셉을 우리 경상군과 우리 충북도는 이 치유라는 한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앞에 김도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2015년도에 유기농 3.0 계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 속의 유기농을 실천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3.0 생활 속의 유기농 실천인데 아침, 점심, 저녁 이것들을 생활 속의 유기농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농 중심으로 생활 속에 오가닉 라이프, 생태적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 몸이 치유되고 또 환경이 치유돼야 된다. 걸 우리가 2022년 대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 계산보건주님께서는 2015년 계산 유기농산업 엑스포가 학술적인 가치가 높았던 축제라면 2022년 유기농은 친환경과 유기농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축제로 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추진하는 국제 행사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토론자리에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앞으로 저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부군주님은 그 국민들의 영향도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은 우리 그 계산군 의회 이덕영 의원님이 또 좋으신 의견을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은 인류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미래이자 생명 산업입니다. 유기농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유기농업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은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의 윤비산 마을이라고 86년도에 이렇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살림조직으로 유정란과 감자를 생산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그 소속되어 있는 소수관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농약과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우리 계산의 청정지역 계산이라고 생각하고 유기농 계산을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가 입장에서 유기농업 실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잡초와 병해충을 잡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유기농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해외 선진 농가와 국내 선진 농가들의 이 품목별 생산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 유기농 공동체를 육성하고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식이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유기농 확산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친환경 농자재 제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자재가 그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서 18%가 됩니다. 우리 계산군에서도 미생물 배양 공급과 LA종 퇴치 어종으로 발효액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자가제조 친환경 농자재를 국가에서 승인하고 공급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규 유기농의 농가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이 우리 생활의 중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럽게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까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위기 속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우리 계산군의 유기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이찬 교수님과 유럽의 이탈리아를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농림부에서 유럽 유기농 협의회와 에코리전과 유기농 발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독일 아이폰 본부를 방문해서 우리 2022년도 유기농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유기농 엑스포, 그 2022년 유기농 엑스포에 대해서 아이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서 또 우리 계산에서 유기농 엑스포를 치르는데 홍보를 했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렇듯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군에서도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 증대 및 내실을 더 튼튼히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실천은 농업인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을 안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유기농의 실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유기농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 또 이 집단 하나 아니면 골짜기 전체를 이렇게 친환경 단지로 묶는 그런 방향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그 재배 농민들이 품목별 공동체를 육성해서 유기농 산물을 취급하고 또 그 취급한 품목을 기관이나 공공급식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소비가 확대된다면 면적도 확대되고 농가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유기농업은 생산, 배도, 유통, 가공, 소비, 무역 등 다양한 방면과 연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군위에서도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15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에서 우리 2022년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다 함께 노력해서 이 엑스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영 의원님은 처음부터 그 유기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류의 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 미래이자 또 소중한 생명산업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와닿는 그 느낌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친환경 농자재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친환경 농업은 농업인 스스로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다시 말하면은 결국에 그 계산군만이 지니고 있는 청정한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조성하고 가꾸는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도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무현 전 국정농협 조합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국정농협 조합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조합이었어요. 농민들이 파는 농산물은 다 제작받고 팔아준다. 아주 소문난 농협이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뭐 크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가격을 좀 낮게 받으면 좋아하는데 야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소비할 곳이 없을까 해서 군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콥 생협이라고 군포에 있는데 그 본부를 한번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 저 불정농협 조합장입니다. 그 생협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다 계약해서 제대로 가격을 쳐주고 들어가는데 우리 불정농협하고 계약 좀 합시다. 근데 그때마다 그때가 친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좀 뭐 친환경 말고 서로 거래할 물건이 없습니까? 했더니 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정농협이 지금도 전국 콩 정부의 수매량의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서 저희 부정에서 콩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안 심고 콩을 심기 시작해서 아이콥 생협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쌓여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당시엔 군포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은퇴해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사회에 저를 초대합니다. 가서 괴산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콥 생협이 10년 전에 발효단지에 최초의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콥 생협이 칠성 제2단지에 이제 주거공간을 설립하기 시작하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병원, 학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450세대의 일반 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유기농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환영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콥 생협이나 한산식품의 연수원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먼저 아이콥 생협 때 괴산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서 야 괴산에 뿌리를 내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고민하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은 저는 유기농을 못합니다. 이제 하지 못하고 콩농사만 짓는데 한 30단 10,000평 이상 짓고 있는데 지금 아이콥에 납품할 수 있는 거는 유기농산물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데 저는 관행으로 콩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건이 있어서 전농약이라고 할까요? 소독을 한 번만 한다 하는 조건으로 지금 아이콥 생협에 연간 작년까지만 해도 약 한 5,000가마 정도 괴산군에 콩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콥 생협 1단지, 2단지에 보시면 각종 공장이 있어서 그곳에 괴산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약 한 300여 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과도 전농약으로 넣어보자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럴까? 왜 지자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자체에서 아이콥 생협이나 또는 한살림 연수원 등등 많은 그 유기농 엑스포에 관련될 수 있는 조직들하고 좀 많은 대화, 어떤 조직적인 대화의 채널이 없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 아이콥 생활도 아이콥 생협이나 한살림이나 다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원은 여러 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본인들 의사결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집행하는 시스템인데 유기농 엑스포를 또 한 번 하신다고 해서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동안 미미했던 괴산군에 있는 많은 조직들하고 미미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결합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정말 괴산군이 유기농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도 아이콥이나 한살림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조직들이나 연결이 괴산에 있으면 괴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많은 부분들이 그곳에 비록 싼 외화들 다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즉 유기농 친환경 농가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느 조직을 좀 만들어서 대상군 전체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유통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어려운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유기농 엑스포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괴산군이나 군수님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남면 전 조합장님께서는 불정면에는 배추에서 콩으로 작물을 바꿔서 농사를 지었고 또 재배를 하셨고 생산을 하면서 어떤 그 기업과의 연결고리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조합원과 농업인과 조합원 간의 어떤 그 가교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 조직의 연결고리, 조직과 조직의 연결고리도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그 계산 부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분의 모든 그 생각과 또 그 유기농산업에 대한 유기농산업 엑스포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국제행사 승인을 앞두고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결의를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떻게 스스로 그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유기농에 대해서 유기농을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유기농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유기농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한 번씩 그런 된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도환 교수님에게 유기농 정신이 뭔가를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국내에 유기농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르텔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유기농 후진국이고 우리가 유기농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유기농이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유기농이 조금 잘못 받아진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 뭐냐면 유기농이 뭐냐고 물어보면 화학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을 했느냐, 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카르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독일에 제가 가서 유기농을 갔는데 보면 제일 간증이 틀린 게 뭐냐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유기농을 왜 사먹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을 사먹는데요. 근데 사실 유기농을 사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자료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유기농이 비싼데 내가 유기농을 비싼 값을 주고 먹는데 내 건강 때문에 먹는데 이게 착각인 거죠. 사실 선진국에서는 뭐냐면 유기농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유기농 산물을 사 먹어봄으로 해서 화학농약과 비료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구 환경, 토양과 물이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유기농 산물을 사 먹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화학농약이 나왔냐, 비료를 쳤냐 안 쳤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기농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화학농약과 비료만 묶여있는데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유기농 단체인 아이폼이라고 하는 국제 유기농 운동본부에서 유기농의 정신을 4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사람과 지구 환경이 다 건강하다는 건강의 원칙과 그 다음에 자연의 삶을 자연순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좋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태의 원칙하고요. 그 다음 생산과 소비 각 단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공정성의 원칙하고 그 다음 유기농을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배려의 원칙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손주가 생기는 그 카톡에 있는 사진이 다 바뀝니다. 그렇게 예쁜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을 우리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배려의 정신이 유기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과 생태, 공정과 배려 이 네 가지가 유기농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유기농의 시작이고 유기농 정신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무슨 뜻인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유기농의 정신에 대해서 그 4대 정신 이 부분이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는 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공부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그 친학현 부교수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 엑스포는 학술성 가치가 높았다면은 이번에는 지금 그 국제행사 승인을 이제 그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군에서는 지금 이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모라든가 그 전체 규모라든가 또 며칠 동안에 이루어질 건지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공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 개선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제가 앞전에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7월 말에 국제행사 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이 좀 BC가 좀 안 나와서 경제성이 좀 낮게 나와서 그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 BC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가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함으로써 저희가 예산 부분을 좀 맞췄고 BC도 그래서 국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2015년은 처음에 155분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지만도 그러나 이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타의 또 다른 이 행사를 또 수강에 마치기 위해서 사업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는 한 190억 원 정도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우리 2022년 엑스포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190억 원에서 지금은 한 128억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국제행사 심사 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간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24일이었지만도 이번에는 9월 30일에서 10월 16일까지 해서 17일간 운영을 할 거고 앞에서 2015년도는 아이소파라고 해서 국제 유기농 학회 그러니까 교수님 또 우리 연구가 중심으로 된 단체였는데 그래서 학술적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학술적으로 행사가 진행된 아니죠. 산업적인 방향에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2022년은 그 IPOB이라고 해서 세계 유기농 운동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제 유기농 단체를 두 단체로 나눴을 때에 IPOB이라는 국제 유기농 운동연맹과 아이소파라는 국제 유기농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OB은 사실은 모든 이 유기농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운동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아이소파와 공동 주최한 2015년보다는 2022년 IPOB과 주최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022년 엑스포는 좀 치유 엑스포로 갈 거다. 아니고 그 치유가 결국은 환경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습관병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엑스포가 될 거다. 그리고
행사 규모는 저희가 2015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관람객 목표는 2015년도에 선포하는 108만 명이었습니다. 목표는 60만 명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한 목표는 72만 명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 엑스포의 내용들은 이 산업 전시관이라든지 주제 전시관, 또 학술 행사, 체험 행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내용들로 들어가면 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엑스포가 갖춰야 될 프로그램,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집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과 좀 차별화시켜서 이번에는 이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꼭 통과해서 연내에 국제 행사로 승인받아서 예산이 반영되고 조직이 꾸려져서 2022년도에 성공적으로 엑스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산군과 중국도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산군이 2022년 유기농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부모주님에게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군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할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군정의 힘을 보태주고 실어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계산군인을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계산군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덕영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역할하고 또 그 계산군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2015년도에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한살림이나 아이쿠비나 계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농업 분야 유기농이 이렇게 면적이 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폰이나 한살림이 계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계산에 한 가지가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계산 국민들도 지금 이제 농업 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국민들한테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술센터에서도 의식 전환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 때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의식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식 전환에 대해서 교육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바뀐다면 우리 엑스포 무난히 잘 치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도 의식 전환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지원이나 관심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농민들이 좀 그 농산물에 대해서 그 지금 가격 면에서 이렇게 안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우리 계산군에서 유기농산물을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군에서부터 유기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식당이고 이런 공공음식이고 이런 데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소비처가 확보가 된다. 그런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가질 거고 또 엑스포에 대한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계산군 의회와 국민들 사이에 국민들과 계산군 의회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진행 과정을 좀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계산군에 어떤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고 조직이 들어와서 활동 중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좀 아쉽다고 제가 보는 편지는 홍보가 다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중원대가 있고 군사학교가 있고 홍보군이 들어와 있고 어떤 국제기관은
모든 게 그냥 알아서 홍보가 되는데 비록 그 농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국제기관보다는 좀 이렇게 홍보라든지 그 방법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게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잘 추진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홍보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남우현 전 조합장님께서는 좀 전에도 그 조직과 조직을 연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내에 있는 조직이 여러 개의 조직이 그 괴산 유기농산업 엑스포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엑스포 추진위원회가 그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될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먼저 지난번에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이컵 생협이 이쪽 그 발효단지 쪽만 하고 정리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엑스포 때 와서 보고 칠성이 이곳을 우리가 정착하겠다.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뭐 450세대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게 1차원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가고 싶으면 극장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말은 태교가 나오는 학교도 하나 줘보겠다 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 또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 중심으로 이게 일을 하니까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 먼저 얼마 전에 그러지 말고 괴산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괴산조합을. 그런데 가입하시는 분들이 다 아이프생협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가입하고 마무리를 하더라.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비상금 전체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완전히 진짜 괴산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그 조합장님 말씀대로 어떤 조직을 구성을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생협연대의 조합원들만 가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가끔 거기를 갔을 때 이렇게 좀 이용을 하거나 뭐 손님이 와서 이렇게 가보면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는 고객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유기농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려면은 괴산에 와 있는 그런 조직들이 서로가 동참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때 보다 좀 쉽게 좀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누가 설명을 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매달 만 원씩 내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20%가 싸요. 20%를 싸게 해줍니다. 전체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오실 때는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합니다만 올해까지 다 공사했고 450세대 입주시키고서 다시 한번 논의하지 않습니까? 좀 낮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유기농 엑스포가 보다 좀 좀 전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모라든가 또 진행하는 사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2015년 유기농 엑스포가 학술적인 가치가 높았다면은 2022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보다 좀 그때 당시랑 지금과는 그 시대적 환경도 많이 변했고 주변 환경도 역시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과연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농 엑스포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품목과 또는 볼거리가 무엇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그 나오신 김에 우리 그 김도환 교수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식품학을 전공하고 계시니까 좀 한번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왜 유기농 엑스포를 했냐,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했냐를 제가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유기농 산물 재배 면적 확대, 유기농 산물 재배 면적, 유기농 산물 품목 확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유기농분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유기농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식주 전체, 삶 전체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기농 산업 엑스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획해야 될 22년도는 뭐냐면 우리 엑스포 행사장 중심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 괴산군 전체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자원들이 우리가 자원으로 봤을 때 이제 관광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생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장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 괴산군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농산물 위주와 재배 면적 위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괴산군에서 황토집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게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만 해외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황토집을 우리가 친환경 건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일정 지역에 반딧불이가 살아간다 그러면 반딧불이를 보면 그 자체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친환경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됐던 로컬 푸드의 어떤 그 매장이라든가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그거 역시 유기농 레스토랑, 친환경 레스토랑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의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제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최초로 하고 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지역에서 그런 다양한 산물, 즉 의식주가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문을 좀 넓혔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유기농 엑스포의 의미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산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뭐 계산이 유명한 대학 찰옥수수가 있는데 그 대학 찰옥수수를 이용하고 지금 쪄서 아니면 냉동해서 팔 것이 아니고 뭐 대학 찰옥수수하고 맥주도 만들고 대학 찰옥수수 그 옥수수 대서 데려가지고 치약도 만들고 화장품 원료도 쓰고 지프를 공예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산업적인 접근에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기획하는 관점에서 지역민들이 함께하고 또 지역 자원들이 다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말하면 그 계산 2022년 계산 세계 유기농산 엑스포의 어떤 그 성공 여부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이제 군에서 또 적절하게 또 자료를 보완을 하고 또 아까 부원장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좀 폭을 줄여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또 이렇게 국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게 그 힘을 실어주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그 유기농이라면은 뭐 일부 행사 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결국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야만이 청정한 지역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청정한 지역 유지가 돼야만이 그 속에서 친환경 농산물도 충분히 가꾸고 또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산군이 그 친환경, 청정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반 수반해보는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좀 말씀하시는데 유기농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좀 추진하면 적당한 우리 환경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우리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보면 각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수제를 조금 덜 쓴다든지, 그리고 이 농로를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은 친환경 밭이 있으면은 그 친환경 밭 중간에 뭔가를 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길을 좀 만들어줄 때 이 경제적으로 좀 손해죠. 그 부분을 이 경제적인 가치를 되돌려줄 때,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앞에 천이 있습니다. 그 천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는 걸 같이 치우면서 같이 청소를 하면서 친환경적인 마인드가 생기면서 이 친환경 농업인과 비친환경 농업인들이 한데 모여서 결국은 이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친환경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환경 보전과 이 유기농이라는 같이 간다는 거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런 이 생태 마을 도심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산막의 길 상당히 중요한데, 산막의 길을 오가닉 산막의 길, 친환경 유기농 산막의 길로 조정을 해서 우리 이 사막의 길을 방문하는 연간 한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유기농이 유기농 대산이 홍보되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야 되는, 환경과 유기농이 함께 가는 그런. 그래서 이 사막의 길은 사실은 외부인과 만나는 접점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봅니다. 우리 대상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령산이라든지 또 하양계곡이라든지 여러 좋은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 자원과 환경과 유기농을 접목을 해서 이 유기농을 단순히 1차, 2차, 3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6차, 그 이상의 산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 대상군이 가져가야 될 거고,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 청정 환경이 곧 유기농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군도, 개성군도 그런 정책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간도 다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유기농 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걸 다양하게 주고받고 싶지만 또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해서 하나씩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산군 의회도 비록 의원님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8분이서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 차원에서 유기농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또 의회에서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번 7월 달에 보류가 됐을 적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먼저 오은 발언과 성명서를 농림부하고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이런 거 마냥 우리 국민들도 우리 계산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이게 승인이 나면은 그때서부터 우리 국민들은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엑스포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남변 전 조합장님께서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앞으로 그래봐야지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또 올해 중에는 계산군이 또 국제행사 승인을 다시 한번 더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했을 때 자연들이 조합장님이 속해 있는 그런 조직들이 좀
힘을 보태려고 한다면 어떤 뭐 계획된 거 그런 건 있으신가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실제 작년까지 법인을 운영했어요. 법인을 운영해서 농산물을 이제 공급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모임도 가급을 했었는데, 뭐 개인이 뭐 몸도 좀 아프고 또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면서 조합원한테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장목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는 그 농가들을 좀 자주 좀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거기서 뭐 집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매년 매번 계산군의 어떤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때마다 또 우리 뭐 이렇게 조그마한 농촌 지역에 4년제 정규대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학문을 연말을 하고 있고 또 학생 재학생들이 약 한 3, 4천 명에서 재학을 하고 있고 했을 때 계산의 시간으로 또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진체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2022년 유명 엑스포에 대해서 아무래도 2015년에도 중원대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다방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2022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국제 승인을 받는다면 중원대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계산해 것을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산해 와서 많은 전공 영역과 학문 영역까지 많이 바뀔 정도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저가 위기가공 식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부 자본과 상공의 도움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위기가공 식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정착화하고 개시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지역의 대표 산업이 되는데 지역의 대학이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대학 자체가 지역의 활력소가 되면서도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우리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인적 자원과 함께 물적 자원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학 자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건물 전체에 난방을 하는데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는 친환경 캠퍼스입니다. 저희가 왜 자신 있게 우리 대학 전체를 탄소 제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냉난방에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지만 전기능 차이로 하기 때문에 탄소 제로 건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괴산군의 가장 큰 건물이 탄소 제로형 건물이고 또 괴산군에 있는 골프 연습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친환경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괴산군의 도움으로 유기농 산업이라고 하는 학과가 만들어져가지고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유기농에 대한 철학과 교육에 대한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데 중원대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2022년 계산 세계 유기농산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기원하는 토론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분의 좋은 생각들이 또 좋은 의견들이 우리 군정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계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국제 행사 승인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한번 다져보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기농 농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주제 발제를 해주실 토론자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제를 해주실 중원대 김도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계산군에 부임해 오신 최낙현 부군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군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이덕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농업에 대한 일각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우현 전 불정면 농협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는 우리 계산군이 2015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한 번 더 세계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군과 군의회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고로 이 계산 유기농 엑스포를 국제 행사로 성화시켰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토론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바로 김도환 중원대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예, 중원대학교 김도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환경을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들이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에 가했던 그런 보고 그 지구라는 생명체가 사람들한테 해하는 지구의 생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유기농에 대한 바뀐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유기농 산업과 우리 군이 22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개최 의미 또한 이러한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가 좀 새롭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